안녕하세요, 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 브랜드 사전은요 이런 이름의 브랜드입니다. 발음 어떻게 하냐 논란이 있는데요, 좀 이따 제가 정식시켜 드리겠고요. 제가 진짜 극악의 난이도의 이 브랜드만은 절대 브랜드 사전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뭡니까, 최근에 존윅 3를 보고 왔거든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부터 계속 시기만 보죠. 한 5분 동안 시기만 봅니다. 도망친다고 계속 떡밥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뭡니까, 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시계 전문가들도 정보가 없어서 고전하는 저 베일에 쌓인 브랜드, 오늘 제가 한번 이 브랜드를 파는 것을 도전해보고요, 또 키아누 리브스가 찬 시계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출발합니다. 자, 1번 브랜드 이름 발음은, 우선 발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자, 영상은요 지금 샤샤 모엘이라는 이거 월급 사장님이십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시죠. Carlef Bucher. Carlef Bucher is part of the well-known.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Carlef Bucher. Carlef Bucher is part of the well-known. 자, 들으셨죠? 자, 칼 F 부커러입니다. 정리되셨죠? 서양권에서 CFB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부커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역사. 이 회사 역사는요 1888년에 칼 프리드리 부커러가 시계 보석상을 스위스 루체른에 열면서 시작하죠. 이분이 시계의 워치 스트랩을 처음 도입한 선구자 중 한 명이라 하고요, 1948년에 데이트 창이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로 데이트와 크로노그래프를 같이 돌리는 것을 생각했다. 대단한 거죠. 기술력은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데이트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초정밀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스위스 시계에서 무브먼트 정확도로 탑3 안에 드는 브랜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1969년, 그러니까 쿼츠 파동 시작됐을 때죠, 베타 21이라는 쿼츠를 개발하는 스위스 시계 어벤져스의 멤버가 됩니다. 이건 일종의 일본 세이코 쿼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스위스 쿼츠 개발 연합인 건데요, 이 컨소시엄의 멤버를 불려드릴게요. 제가 파텍 필립, 롤렉스, 오메가, 라도, 피아제, 론진, IWC, 브로바, 예거, 르쿨트르, 제니스입니다. 멤버 화려하죠. 이 연합 프로젝트 베타 21은요 딱 6,000개만 쿼츠 만들어 놓고요, 스위스 시계 산업협회가 이런 쿼츠 연합 프로젝트를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스위스 시계 전통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하고 폐기가 되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여기 멤버 중에 하나다 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당시에 뭔가 있는 브랜드긴 했구나, 시계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였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1976년에요 그 손자 요르그 지 부커러가 가업을 이어가게 되고요, 현재까지 그분이 회장님 하시죠. 한 80대 중반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엔 자료가 없고요, 2001년으로 가서요 부커러에서 칼 F 부커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에는요 스위스 내에서만 시계를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커러는요 칼 F 부커러의 세컨 브랜드가 아니고요, 옛날 이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가끔씩 빈티지 시계 부커러라고 써있는 거, 이런 거 인터넷에 올려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죠? 그러면 막 세컨 브랜드예요 하는데, 이제 궁금증 풀리셨죠? 덧붙이면요, 지금 현재 칼 F 부커러의 세컨 브랜드 있습니다. 저렴한 버전 있어요. 그게 B 스위스라는 브랜드죠. 한 50만원에서 150만원 선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브랜드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 B 스위스 시계 리뷰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사무브를 2008년에 개발해서 장착을 하고요, 무브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2010년에 스와치 그룹에 일했던 샤샤 모에리를 CEO로 선임해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바제럴드도 최근에 매년 나오고 있죠.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브랜드임은 확실합니다. 3번 브랜드 경영 생산 마케팅. 자, 이 칼 F 부커러는요 스위스의 마지막 남은 가족 운영 워치메이킹 회사,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얘기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다른 그룹과 합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기업인 부커러 그룹이 있습니다. 이 부커러 그룹은요 시계를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타 브랜드의 시계 보석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롤렉스, 오메가 등을 파는 그런 유럽 최고의 셀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각 스위스 유명 럭셔리 시계 보석 브랜드들의 모두의 공식 딜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재무는 어떻겠습니까? 튼튼하겠죠. 어디와 합칠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관광 가보신 분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루체른 가보시면 이렇게 부커러샵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 관광객 쇼핑 필수 코스죠. 들어가면 중국인들 바글바글 합니다. 자, 그래서 저 혼자인 저희 제작진은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해왔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보았는데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개인 기업이라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게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01년 이전까지 그냥 부커러 시절이었을 때는 스위스에만 있는 15개 부커러 샵에서만 부커러 시계를 판매했다고 하죠. 규모가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또 2001년 이후엔요, 칼 F 부커러로 개명하고 나서도 생산을 많이 한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칼 F 부커러 측이요, 2017년에 25,000개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이는 2010년에 4배라고 밝힌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즉 2010년에 아무리 많이 봐줘도 한 7,000개 정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하루에 20개도 안 만들었다는 건데 거의 오메가와 비교하면은 뭐 생산량이 거의 취미로 생산한 수준이죠. 그쵸? 생산량이 적기로 유명한 파텍 필립도 1년에 4만 개 정도는 만들거든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브랜드가 생산량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7배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중국의 황상원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CEO 샤샤 모에리가 뉴욕타임즈와 2017년 인터뷰에서요, 매출이 아시아가 40%, 유럽 40%, 뭐 미국, 캐나다, 중동, 남미 다 합쳐서 대략 20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밝히면서요, 아시아가 진짜 중요하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매출도 아시아 관광객들이 견인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죠. 이 아시아인 누구겠습니까? 중국인이죠. 그렇죠? 아예 다른 잡지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 아울렛에서 물건이 들어가는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이 회사의 핵심 마켓이라고 여겨진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큰 마켓으로는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꼽았고요. 자, 한국은 없죠. 너무 격분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제 생각은요, 한국을 무시하고 뭐 강남스타일, 김치, 유현진, 손흥민, 삼성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한번 제가 알기로 한국의 대형 수입사를 통해서 이 브랜드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뼈 때리는 기억에 한국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 브랜드의 중국 마케팅은요, 정말 노골적입니다. 2016년에요,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신 분이 바로 이분이죠. 화면에 이분이요. 트랜스포머, 뭐 잊혀진 계절인가? 시절인가? 뭐 거기서 나왔던 분이죠. 리빙빙입니다. 리빙빙. 1973년생이고요. 동안이죠 좀. 아예 홈페이지에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국 사이트 들어간 느낌이죠. 지금도요, 이분 한 분만 이 브랜드 홍보 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보시면요,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그냥 CEO가 혼자 중국 여행 간 느낌이죠. 그쵸? 자, 다음 중국 사랑은 또 영화에서도 보이는데요, 이 한국에서도 개봉했었던 제이슨 스타뎀 리빙빙 주연의 영화 리빙빙 또 나왔죠. 메가로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메갈로돈인데 뭐 메갈이 어감이 안 좋아서 뭐 메가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중국인들만 우르르 나오고 뭐 CG가 별로다, 내용 구성이 별로다, 그러나 뭐 킬링타임 용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평범한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제이슨 스타뎀과 리빙빙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요, 바로 부커러의 다이버 스쿠버텍 한정판입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인 중국 타겟 마케팅 이외에도요, 이 브랜드도 헐리우드 영화에도 큰 돈을 쓰고 있고요. 자, 보시면 2017년에 개봉했던 샤를리즈 테론의 주연 영화 아토믹 블론드에서도 공식 스폰서 했고요. 딱 샤를리즈 테론 손목에 딱 채워져 있죠. 시사회에 항상 이런 식이죠. 뭐 존 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분노의 질주 6편도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이시죠? CEO 모에리가 실베스터 스텔론과 찍은 사진인데, 실베스터 스텔론 누굽니까? 파네라의 시계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200개 자기 돈으로 디스카운트 하나도 안 받고 헐리우드에 다 뿌려버린 그 파네리스트 1호죠. 1호. 그쵸? 또 이분 누구세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죠. 그쵸? 전 주지사고요. 이분 뭡니까? 오데마 픽의 사랑으로 유명한 분이죠. 오데마 픽에서 유일하게 이뤄준 헐리우드 스타 아닙니까? 이렇게 CEO란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시계 좋아하는 영향력 있는 슈퍼스타 찾아가서 저희도 광고 좀 해주세요, 저희도 뜨고 싶어요 라고 쫓아다니고 있죠. 딱 봐도. 그쵸? 전통과 기술력을 내세운 브랜드 치고는 좀 잽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생긴 건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자, 정리해보면요, 원래 스위스 내에서 팔던 부커러가 2001년부터 칼 F 부커러로 개명을 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헐리우드 영화 마케팅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먹고 살면서 중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론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덧붙이면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도 중국인 관광객 덕분이다 라고 CEO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지 아셨을 겁니다. 뭐 느낌이 오셨죠? 그쵸? 자, 4번 무브먼트 및 라인업. 자, 우선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가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자사무브를 개발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모델의 35% 정도가 자사무브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요. 나머지는 에타 아니면 셀리타겠죠. 뭐 범용 무브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사무브 세 가지고요. A1000, A2000, T3000 이렇게 있었고요. 1000은 COSC 인증이 없고요. 2016년에 개발한 A2000은 COS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특허가 중요한데요.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커러가 2008년에 개발한 이 A1000 무브 있잖아요. 이게 특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무브를 보시면요, 보통 무브는 로터가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부커러 무브는 이렇게 테두리만 돌아갑니다. 테두리만. 이게 장점이 뭡니까? 로터가 무브를 안 가리죠. 그러니까 무브의 마감과 박힌 보석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도요, 부커러가 처음 개발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유명 브랜드들이 쓴 적이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로터가 테두리로 돌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로터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구성이 약한 테두리 로터를 2중 3중으로 충격 방지 장치를 해서요, 내구성을 강화해서 전 세계에 있는 테두리 로터 중에서는 내구성이 최강이다. 이게 바로 부커러의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예인 치고 공부를 잘한다, 가수 치고 키 크고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뭐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그쵸? 이제 라인업입니다. 라인업으로는요, 남자 라인으로 마네로, 파트라비, 아다마비가 있고요. 무슨 중동에서 온 이름 같죠? 그쵸? 여자분들은 어차피 제 거 안 보시니까 여성 라인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네로와 아다마비는요, 드레스워치고요. 파트라비는 스포츠워치 라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많은 시계 중에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2개는 영화가 미는 시계고요. 하나는 바제롤드 출신으로 이 브랜드가 미는 시계입니다. 자, 먼저 오토데이트입니다. 존윅의 시계죠. 존윅. 영화에 나온 시계입니다. 1편, 2편, 3편 다 이 시계예요. 많은 분들이 비싼 시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3,400불입니다. 스틸이고요. 38시간 파워 리저브입니다. 이게 이제 엔트리급 드레스워치죠. 그쵸? 뭐 조마샵에도 자주 등장하니까 절대 홈페이지나 스위스 부커러 샵에서 사는 호구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네로 플라이백입니다. 이거는요, 바제롤드에 나왔고, 이게 이제 브랜드가 주력으로 미는 제품입니다. 사실 호딩키나 이런데 광고를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뭡니까? 론진 부엉이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쵸? 테두리 빼고요. 근데 가격은요, 6,800불, 한국으로 한 700만원 좀 넘겠네요. 그쵸? 자, 다음은요, 서양인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파트라비 시리즈입니다. 여기가 스포츠 라인인데요. 스포츠 라인이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 브랜드가 공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이버워치인 스쿠바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메가로돈에서 제이슨 스타뎀이 협찬받았던 시계인데요. 뭐 전세계 188개 한정판이고 6,200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정판인 거요. 한정판이 아닌 스쿠바텍 스틸 러버 스트랩 가장 저렴한 버전이 이겁니다. 9,600불이고요. 38시간 파워 리저브인데 베젤은 세라믹이고 로즈골드와 스틸 섞어 놓은 건데 이게 1,100만원 정도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이 브랜드 딱히 제가 시계 보니까 다이버 쪽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딱 자리 잡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밖에 뚜르비용도 있고요. 뚜르비용 치고 가격이 비싸진 않는데 뭐 8천만원 정도고요. 18K이고 최상위 무브인 자사 무브죠. T3000 장착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뚜르비용도 만드는 브랜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그리 많이 만들 것 같진 않습니다.
마지막 총평. 역사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마케팅 방향이요, 사실 근본 없는 시기가 인지도 높이기 위해 돈을 퍼붓는 듯한 길을 가고 있는 듯해서 좀 안타깝고요. 모기업인 부크러가 유럽 최고의 보석시계 유통기업이고 충분한 자금력이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중국 시장에 기대서 급하게 가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좀 없고요. 뭐 저보다 1000배 정도 똑똑하신 마케팅팀이 결정한 사안이겠지만 뭐 조금 급해 보인다 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마케팅 방향이요, 한국 고객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딱히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또 한국에 브랜드 취급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오신 분들이요, 혹시나 뭐 직구 하셨거나 해외여행 가서 사신 분들 무브 고장 나면은 제가 볼 때 좀 끔찍한데요. 이거 특허받은 테두리 로터 방식인데 뭐 수리를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까? 뭐 많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뭐 저는 관심 있게 지켜는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는 싫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